어서 오세요, 시장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왔습니다. 네. 안녕하지는 못하시죠? 네, 그렇죠. 네. 어떤 국민이 안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신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딱 네. 두 분입니다. 대통령 네 분. 예. 외국 나가시기 좋아하잖아요. 지금 뉴욕에 있죠? 대통령께서 외교를 제일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그렇지만 이번 유엔 총회는 이슈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난 참 답답한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많이 해가지고 네.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한다. 아, 기네스북 올리려고 가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한다잖아요. 글쎄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도 하셔야죠. 예. 그렇지만은 내치가 안보가 이렇게 위급하다면은 예. 안 가셔야죠.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에서도 유일하게 미국만 참석했어요. 아니,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유엔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엊그제 예. 한두 시간 사이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병원행,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예.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귀국행, 자리 거라 나는 간다. 대통령은 미국행. 이게 되냐고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예. 안녕 못하다니까요. 예.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하셨어요? 네, 어제 이제 9.19 예.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떠난 퇴임 후 예.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셨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작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까더라고요. 예. 평화가 경제다. 그렇죠. 경제와 안보는 보수 정권이 더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인상. 그런데 이 정치인은 때로 자기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어제 제가 만찬 중에 중간에 나와서 시사인 예. 정치 왜 이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거기 출연하고 9시 반부터 여의도 공원을 걸른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평안한 경제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남북관계를 이어갈 때는 평화도 경제도 좋았는데 예. 라고 하면서 보수가 집권할 때 안보도 경제도 좋았다 하는 신화는 깨져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걸 딱 제가 그 말만 문재인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오늘 전부 신문들이 다 그걸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누가 리드하죠? 여기까지는 제 홍보고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국내 정치 문제를 제하고 외교, 예. 대북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작심하고 조지더라고요. 예. 그 진수는 이제 공식 행사 끝나고 예. 한 30명 별도로 만찬을 했어요. 전직 총리들 다 오시고. 전직 총리 예. 김부겸 총리만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직 장관 이런 분들 왔는데 물론 그 중에는 예. 저처럼 정의용 장관처럼 이 재판 받는 사람도 많고 뭐 수사 받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갔었다. 예. 길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종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노태우, 임동원, 예. 김영삼, 한완상, 한완상. 예. 그리고 김대중, 백학순, 노무현, 이재정,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시에 그 대통령들이 했던 대북 정책과 동영상이 나오면서 설명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만찬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부별로 해왔던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꾸 만나서 토론하고 국민과 함께 나가자. 그게 이제 이어달리기라는 표현. 그렇죠. 이어달리기죠. 근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딱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졌는데 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단절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예.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어달리기 한 대북 정책에 대한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을 자주 열리자. 자주 하자. 예. 그러면서 그 전에 강하게 길게 투쟁하기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다른 사람은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희망사항과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실장님은 왜 문 대통령 가만 계시냐. 그렇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자기 식구들 다 재판받고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예. 다 부정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문재인 탓하고. 예. 뭘 잘못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해나가면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버려요. 예.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그것이 역사로 기록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면은 역사도 왜곡되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실종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같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싸웠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우통 벗고 싸우죠. 예. 친문친도 민주당 의원들도 만났는데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활동 많이 하시대요. 나는 그 의미를 안 좋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거기서 그분들을 내가 했거든요. 너희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정치는 말이다. 입을 벌려라. 예. 투쟁을 해라. 안 하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상당히 개변쩍게 요즘 활동 많이 하시대요. 활동해야죠. 문 대통령이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것 같다. 저는 어제 그렇게 느꼈어요. 제 동물적 감각의 정치 감각이 제가 정치 구단 아니에요. 잘 봤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문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람대로는 되기 힘들어진 거네요. 잊혀지고 싶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게 만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보내면서 예. 자범 취급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한동훈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야당이에요? 투쟁해야죠. 예. 그래서 나는 어제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탄압의 저항을 하는데 기운 차려라. 다시 싸워야 한다. 예. 길게 싸워야 한다. 3년 반 이런 것이 올 거니까 싸우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길게 싸워야 되니까 이제 단식 중단하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라. 이 얘기했다고. 어제 그거는 좀 공개된 거였고 혹시 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단식 만나서 뭐 더 공개되지 않은 얘기는 들으신 건 없어요? 그건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장님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하셨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못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보고 싶다신 비핵기 거예요. 중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이 민주당이 만들어줬잖아요. 예. 안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수백 차 얘기를 했지만은 400여 변의 압수수색, 예.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800만 달러는커녕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탁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싶다 증거야. 예. 증거 불충분한데 못할 거다. 이건 실질적으로 못한 거예요. 비핵기 중에 못하잖아요. 예. 근데 참 잔인한 정권인 게 잔인하죠. 매정하죠.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윤 대통령 그 바쁜 와중에 미국에서 재가를 하고 결국 국회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21일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일정에 대해서도 맨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 예. 하는데 그 예측이 다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신이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는데 예. 그때도 단식이 있었으면은 자기도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가서 만료했고 위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했다. 당신이 대통령 때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직접 비서실에서 나갔고 당신도 위로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것을 개탄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과거에는요. 정치가 살아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살아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완전히 죽였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 인간관계도 죽여버리는 진짜 잔인하고 매정한 예. 윤석열 정권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제1야당 원내 다수당의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집권 여당도 말려야죠.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하잖아요. 누가 자직하라겠냐? 이런 게 하는가 하면은 한동훈 장관. 자범들도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예. 이것은 금도를 넘었지만. 심지어 자해행위라는 표현. 그래 대통령이 이 막중한 때 미국 가서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라고 그 결재하러 갔어요? 혹시 문 대통령이 이 체포동의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그분 성격이 그렇게 똑부러진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길게 싸워라. 길게 싸워라. 그 이것은- 안에 답이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라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예. 민주당의 단합을 바라는 사람은 국민이고 민주당원입니다. 누구가 원하는 대로 찬성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방탄이다. 예.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정의고 예.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봅니다. 예. 야당 탄압을, 야당 대표 죽이기를, 정치 탄압을 만약 민주당이 파괴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맞서서 탄압에 저항해서 부결시켜야지 예. 누구 좋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내일 표결을 하더라도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는 떳떳하게 강하게 부결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결 기류가 좀 강해지긴 했던데 이제 간혹 몇몇 의원들은 찬성을 해서 가결시키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낫다. 오늘 한겨레도 사설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겨레 사설도 그렇게 네, 썼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것은 예. 언론이 지향하는 지적이지만은 예.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옥에도 티가 있는데 그 민주당의 167명이죠? 국회의원 중에 두서너 사람이 가결시키자 예. 하는 것도 없으면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예.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와서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있긴 하나 그런 분들이 어느 세력을 대표하거나 세력이 될 만큼은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저는 한겨레도 그 얘기를 해요. 한겨레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예. 윤석열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한겨레가 바라는 세상이냐.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이 잘하는 것이 한겨레가 바라는 사랑이냐. 일부 보수 언론은 언론의 사명, 기자의 길을 망각한 채 오직 보수만을 위해서 사설도 기사도 작성하잖아요.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한겨레는 대전제를 망각한 채 언론에서 하면 기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겨레 사설도 보고 한겨레가 또 도졌구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아니 근데 했어요. 결론은 저는 이제 비난받더라도 네. 그건 아닙니다. 결론은 법원이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라 됐든. 뭐 이런 얘기는 아니 저는 읽지도 않았어요. 그 네. 제목을 보고. 제목 보고 저도 제목 보고 좀 이건 고개를 아니잖아요. 갸우뚱하긴 한겨레가 했는데. 바라는 세상을 네. 총체적으로 봐야지. 네. 마치 그게 옳은 길이에요. 정의로운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언론의 사명 기자의 길만 가서는 네. 윤석열만 좋다. 네. 윤석열 정부만 결과적으로 좋다. 그렇게 그렇죠. 됐다가는 네. 더 세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정치를 파괴해야 했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완전히 정치 파괴죠. 아니 그러니까 뭐 타협이 아니라 타도만 있는 거고. 타도만 있고. 국회 일당 보세요. 대표를 피의자라고 안 만나고. 진짜 웃기는 게 그 녹취록 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네. 입당하기 전에 보세요. 내가 입당하면은 먹어가지고 깨버린다. 깨부신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 대표 대표는 3개월 만에 기다리다. 쫓아내버린다. 모든 것이 현실로 났는데요. 예. 나는 진짜 가관이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공천하는 것 보고 예. 처음에는 안 한다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김태우 사법 질서를 파괴한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판결 2, 3개월 잉크도 안 마른.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복권을 해가지고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양심이 있어서 예. 공천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복권했는데 공천하라는 시그널 아니냐 예. 이런 보도가 있더니 하더라고요. 강서구청장 결과에 따라서 예. 김기현 대표의 운명이 굉장히 좌우되겠구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특히 김기현 대표는 자기 예. 울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이것도 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예. 그리고 하기야 뭐 국민의힘은요. 선거에 이겨도 쫓아내더라고요. 예.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에 완전히 승리하고 대통령 당선시켜놔도 쫓겨나던데 그래서 참 더 가관은요. 아니 어떻게 당에서 우리 정치사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세요. 당에서 대통령실에 공천할 명단 내려주시오. 대통령실. 그러니까 차출할 사람. 차출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예. 지금 뭐 30명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 수도권 내보내겠어요? 어려워요. 수도권 영남. 강남하고 영남 대구 그렇죠. 뭐 이렇게 강남 가겠죠. 영남이죠. 예. 아니 그러니 아니 어떤 당에서 대통령실에다 거기 수석 비서관 장관들 공천할 사람 명단 주시오 하는 이런 당이 아니, 몰래는 할 수 있어요. 몰래는 정부 여당이 몰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공천을 야당 때도 청와대에 있을 때도 김대중 총재가 그때는 제왕적 총재니까 네. 다 좌지우지하지만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심지어 말이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박태영 전 산자부 장관이 예.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박태영 장관은 꼭 좀 공천 주십시오. 다 인물이 좋으니까 해라.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김영배 공천심사위원장이 저보다 더 일찍 일산을 다녀갔더라고요. 예. 차에서 서울로 나오면서 김대중 총재가 예.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영 의원은 안 되겠던데?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아. 자네가 나한테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예.
오늘 김영배 공수위원장이 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개입해?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민주정당인데 네. 어떻게 대통령 때도 이런 일 없어요. 뭐 몇십 명? 그러니까 30명 내려보낸다. 좋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윤석열 당을 만드는데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길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천을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좋지. 그렇지만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전체주의 이거죠. 국가로 가는. 이건 아니죠. 현재 민심은 어떻고 그런 민심에 기반을 해서 봤을 때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떨 것인가 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거든요.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웃집이에요. 같은 건물. 같은 건물 옆 사무실. 지금은 이제 메타보이스에서는 조사 결과를 좀 메타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론을 더 깊이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주로 예, 어떤 예. 작업 하시는지 소개를 좀. 맞습니다. 예,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제 정량조사, 전화조사나 ARS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좀 깊이 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정성조사, 그러니까 FGI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셜 빅데이터를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라는데 혹시 다른 조사 추세도 비슷한가요? 지난주 갤럽이 2%포인트 빠졌죠. 5차 이내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한 2개월여 동안 그 고점이 아마 37 정도였으니까 38이었군요. 38에서 31로 빠져서 이제 7%포인트 하락이니까 아주 미세하게 중기적인 하락세인 거가 맞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이제 미디어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조사가 8월 28일부터 30일 조사였습니다. 이때는 월화수 조사고요. 이번 9월은 토요일, 일요일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프레임이 좀 바뀌었는데 지난달에는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고 하는 RDD였는데요. 이번 달은 이제 가상번호라고 하면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모바일 번호를 받아서 돈 내고 쓰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30% 선이 하향 돌파당해서 긍정률이 28.5가 됐는데요. 오랜만에 뭐 20%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하락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5.2 이내의 변동입니다. 전체 이제 평균적으로 4.8% 포인트 하락이니까 4.8% 포인트 하락이면 5.2 이내죠. 다만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게 요일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상번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번호를 이제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지난달에 이제 3%대였다가 이번에 이제 6%대가 돼서 응답률은 상당히 올랐죠. 그거는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들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더 잡았다 이런 얘기니 사실은 중도 성향자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잡혔다. 그랬을 때 더 하락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고관여되어 있는 그런 분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분들을 좀 빼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그 뭐 생계에 바쁜 그런 분들, 뭐 중산층도 있고 서민도 있겠죠. 그런 분들 중심으로 본다면 대통령과 관련돼서 긍정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조사 결과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보수 성향자 중에서 8.6%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5차 이내이기는 하지만 중도 성향자 중에서 5.9%포인트 빠졌으니까 진보 성향자에서 2.3%포인트 빠진 거하고 비교하면 보수에서 하락폭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까지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래도 긍정평가를 좀 해주시던 분들이 이제는 좀 입을 닫고 있다. 뭔가 이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지지한다라고 밝히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부정평가는 얼마? 부정평가는 지난달에 64.8이었는데 이거 높아졌습니다. 67.3이니까 이것도 이제 5차 내에서 미세하게 높아지고 이게 계속되면은 70%대의 부정이 나오는데요.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 결과가 5차 이내의 결과이니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 시그널이 굉장히 좀 좋지 않죠. 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어도 30%
콘크리트 지지층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뭐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거는 좀 극단적인 좀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갤럽 지표로 지금 갤럽이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 조사에서 31인데 작년에 24를 두 번 찍었습니다. 예. 작년에 첫 번째는 이제 만 5세에 입학. 이때는 이 부모님들을 예. 굉장히 좀 분노케 해서 그때 아주 심각했죠.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이때 예. 이제 24.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국민적인 그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뭐 이슈가 터진다던가 아니면 이게 약간 국격이 너무 부끄러운 경우.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경우 그러면은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2016년이죠. 막 예. 촛불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외신에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고 다 빠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도가 10%대로 하락이 됩니다. 10%대 하락이 되면 그러면은 어느 정당이고 간에 그러면 당에서 대통령은 탈당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5%로 하락을 했죠. 그게 무려 마지막 5%까지 예. 빠졌습니다. 예. 그게 불과 이제 6주, 7주 뭐 이 정도, 예. 2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막 나라를 팔아먹어도 30%는 유지가 된다. 이거는 너무 만약에 그런 어떤 생각을 국회 가지고 계시다면 좀 달리 보셔야 될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연령별로. 윤 대통령이 대선 때는 공정의 가치를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자유민주주의, 방공, 반국가 세력. 예전에 강조하던 메시지가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연령층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그 세대 포이론이 그 대선 때 이제 강력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청년 남성들이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취임 후 한 해 동안을 보면 청년 남성에서 대통령 긍정률의 하락이 가장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예. 가파르게. 지금. 예, 지금까지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 남성들이 과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여성 위주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관여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때 당시 후보를 많이 지지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등장하고 나서는 확 빠진 거예요. 그리고 청년 여성은 그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계속 안 좋고요.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아주 있나요? 영향이 있죠. 이준석 대표가 하나의 이제 상징이었는데, 인적 상징이었는데, 그게 이제 팽당하면서, 청년 남성들이 굉장히 이탈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포위론이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포위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역포위 당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이념 프레임 강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러 현안들을 보면은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게 대통령의 긍정률이 30% 중반인데, 이슈에 대한 수용도는 20% 초반 나오거든요. 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그렇죠. 건가요? 대통령한테 긍정하더라도 그 이슈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에는 반대다. 내지는 이제 입장을 철회하는 뭐 이런 거죠. 입장 없다. 뭐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갭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악재가 쌓이면 대통령 긍정률이 확 빠지니까 예. 요거를 채우려고 이제 이념 프레임을 강조하고 이념 프레임을 갖다가 넣으면 이게 이제 좀 버퍼 작용을 하는 거죠. 확 빠지는 거를 막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좀 실패했습니다. 예. 그 이념 코드가 너무 옛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자들도 좀 좋아할 만한 거리를 확 찔러 들어갔어요. 해병대 이슈하고 예. 홍범도 이슈는 이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좋아할 만한 예. 것들을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저도 정치부 기자를 좀 오래 해서 좀 보면 역대 대통령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잘할 때는 올라가고 못할 때는 확 빠지고 이게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올라가지는 않고 임기 초반에 떨어졌다가 회복해서 30%대 초중반 여기에 계속 탄탄하게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요? 잘할 때 올라가고 못할 때 떨어지고 이게 여론조사잖아요. 잘한 게 없죠.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30% 박스에 딱 갇혀 있는 거. 못해도 안 떨어지는 것. 왜 그럴까? 태극 부대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네. 좌파 언론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강하게 하신 분들이 예. 그 정도 규모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는 괜찮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30몇%. 또 하나 예, 예. 박근혜 학습 효과 예.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지지율 팍팍팍팍 떨어지다가 예. 결국은 탄핵됐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보수들의 어떤 절박감 이런 게 30% 콘크리트로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또 한 가지는 그게 맞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선을 넘으면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그냥 확 빠지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예. 20%, 25%선 이렇게 좀 심리적인 어떤 저지선이 붕괴됐을 때에 그때 빠지는 거는 진짜 삽시가 아닙니다. 김영삼이 막판에 IMF 때 한 8%까지 빠졌고 박근혜 탄핵 때 5%까지 빠졌고. 맞습니다. 전문가들 말씀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트렌드 아니에요? 흐름을 보는데 어제 제가 예. 저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예. 금토일은 제 고향 해남완도 진도에 있고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데 어제 제가 보수 중에 보수 누구라고 하면 아시는 분하고 점심을 했어요. 한두 시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시느냐.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랬더니 너무 못한다. 예.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좌파 문재인 민주당보다는 잘하니까 우린 지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계속 예, 예. 전임 정부를 탓하고 있는 건데. 탓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게 출범하고 나서 불과 1,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이제 긍정률이 53에서 24까지 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2개월 만인데 그 이후에 되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근데 부정률이 이렇게 높은데 60%.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통령을 부정하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방금 제 시장의 말씀처럼 왜 30% 초반에 이제 묶여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이고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지지도가 압도하고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원래 않습니다. 그런 거다. 원래 그렇죠. 야당이 이 정도 하는 것도 높은 지지도라고 저는 이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정평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 부정평가가 다 야당 지지도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없고요. 예. 없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달 직전인가? 그 부정평가자 중에서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으로 확 쏠리는 예. 게 나타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죠. 민주당이 탄압받을 때. 아니죠. 그 직전에. 예. 좋아지려고, 민주당이 좋아질 뻔했는데 압수수색,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하고 5%포인트 바로 빠졌습니다. 예. 이번에도 갤럽 지표로 따져서 7%포인트 더 좋아졌는데 27에서 34로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 좋아질 때에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확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민주당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죠. 만약에 그와 같이 부정평가자 중에서 부정평가했는데 부정평가하지만 민주당은 좀 못 믿어. 아직 야당이니까 뭐 힘을 쓰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몰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그렇게 스피드오버가 되면 대통령 지지도가 대통령 긍정률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전국의 역관계가 이제 바뀌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조중동 예, 같은 보수 언론들은 그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틀로 주로 분석하잖아요. 근거가 좀 있나요?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작년 10월 초에 그때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들어갈 때 전체 평균 5%포인트 하락됐고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체포 동의한 거 관련됐을 때 그때도 이제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있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7%포인트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오르는 국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때도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변수보다는 이제 상수화됐습니다. 예. 항상 이제 있는 거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예.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항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냐. 그게 일정하게 있는 게 환경이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번에 단식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식 들어갈 때 정부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재정을 굉장히 그 긴축으로 가져가겠다. 예. 그래서 곳곳에 뭐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그 중견 도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심적 충격을 받았을 때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그러면 민주당 리더십에 맡겨야 되나 할 때에 단식 들어갔다. 뭔가 액션이 셌다. 이런 게 이제 묘하게 결합이 되면 사실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예. 플러스해서 올라가는 상방 압력으로도 작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항상 모든 거를 다 없애는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변수로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예, 지난주 갤럽 예. 조사에서 7% 상승한 데는 지지난주죠. 예. 예, 지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 아닌가요? 지난주는 1%, 2% 그렇죠. 하락했습니다. 지지난주에 7% 올랐다가 2% 살짝, 예, 좀 27에서 34로 올라가요. 예, 예. 그랬다가 지난주에는 좀 떨어졌는데 이번 주 결과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예.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나는 받겠다 예.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잊어먹고 예. 영장 청구한 것만 하는데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는 좀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다. 맞을 저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 얼마나 재밌냐 하면요.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경로당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를 지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 대표 빨갱이 짓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왜 빨갱이입니까? 그러면 텔레비에서 그러더라. 예. 종편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는 늘 그래요. 이게 국민한테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언론으로부터 유입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을 탓하는 정치인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동관처럼.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지금 현재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얘기들을 계속 보도하면은 저는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관련하지 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무 개의치 말아라. 총선은 앞으로 7개월이다. 예. 그렇게 봐요. 예.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이요? 아니, 예. 제 견해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총선 민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조사기관들이 많이 하는 조사가 견제론과 지지론 이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로 묻던데 최근에는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추세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견제론이냐 지지론이냐 또는 지원론이냐 뭐 예전에는 뭐 개혁 가속이다 뭐 안정론 이렇게 이름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 기관마다 그러니까 문구가 다릅니다. 질문하는 문구가 MBS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정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을 뭐 지지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견제론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뭐 지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게 약간 모호할 수가 있죠. 근데 갤럽 문항은 문구가 좀 더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선거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갤럽에서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13%포인트 격차로 50%, 응답자의 50%가 야당이 더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당이 더 당선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이제 37이니까 13%포인트 격차고 뚜렷한 차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봐서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죠.
왜냐면 야당은 여러 군데니까 어느 당이 더 좋아진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당이 야당을 다 합친 것보다는 더 받진 못할 수 있겠구나. 여당이 뭐 압승을 한다든지 뭐 과반을 넘는다든지 이렇게 예측할 만한 지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여론조 결과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지표가 그럼 총선을 결과를 예측하는데 예. 가장 좀 의미를 두고 볼 만한 지표가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 지지론. 전지론 지점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갤럽의 이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슷한 문항이었는데 그게 대충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예, 그걸로 따지면은 2019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별로 안 좋았다가 그 2020년이 되면서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예, 그 간격이 확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괜찮아진 거가 계속해서 갤럽에서 나왔는데 그게 또 그대로 또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되는 등 크게 보면 갤럽의 이와 같이 어디가 더 당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항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봐야죠. 잠깐만요. 제가 흐름을 자꾸 차단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흥미로운 예. 탐구욕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예. 미국 선거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집권 여당, 현직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많다고요.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인데 이랬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지금요? 예. 아니죠. 지금은 이제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중도 성향자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반대되는 쪽으로 더 많이 의견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 성향자가 굉장히 저는 이제 사실은 중도 성향자가 중요한데 선거 때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 실망하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이념 프레임을 자꾸 강조하는 게 이념 프레임을 살짝 타면 이게 중도 성향자들의 그 분포가 약간 무뎌집니다. 예, 무뎌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권 쪽으로 좀 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건데 경제 문제, 경제에 의해서 자극받으면 최근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너무 이제 이탈이 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호응이 안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그러면 계속 안 좋았을 때 정부에 대한 평가는 더 안 좋을 수 있죠.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안 좋으면 지금 여당이 좀 다른 목소리를 막 누르고 무조건적으로 그 대통령에게 좋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죠. 총선 결과를 예측할 때 견제론, 지지론 이것도 보고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 정도를 좀 두루 보는 거죠. 혹시 참고할 만한 다른 지표들도 있나요? 이제 이제 언론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절대 찍지 않을 뭐 정당 후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호감도, 비호감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층, 부동층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절대 찍지 않을 정당이나 후보는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여당 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뭐 후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지할 거냐, 아니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탈할 수 있냐, 스윙이 이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계속 지지 의향 이런 것도 좀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도 사실 이 투표율이 중요한데 여론조사에서 투표하겠냐고 하면 80%, 90%가 나중에 투표한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그렇죠. 굉장히 그 사회적인 그 모범 답안을 이렇게 내는 듯한 건데요. 이거를 문항을 약간 틀면 50%나 60%까지 이제 낮아지거든요.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도 많이들 언론에서는 안 하시죠. 지금 보면은 강서 쪽도 사실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텐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전부 다 100% 응답하시는 그 비율만큼 투표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실장님, 제가 취재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선거는 결국 바람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심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가 인물, 정책, 조직, 다른 변수들을 좀 압도한다. 실제 그런가요? 실제 그러죠. 왜냐하면 수도권도 그렇고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누군지 서울시의원, 구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7, 80%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으로 가면은 군수가 누구인지, 시장이 누군지, 도의원이 누군지, 군의원이 누군지 다 대개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인물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쉬운 선거는 대통령 아니에요? 모르고 안 만난 사람이 다 찍어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중요하지만은 그때의 바람. 그 시대가,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요. 그 시대가 그래도 바라는 정당과 인물에 투표를 하더라. 예. 네, 그렇게 봐요. 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한 게 참 고약한 게 지금 어떤 룰로 선거를 치를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그래서 그 선거법은 결국 내년에 총선 전에 후다닥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그래요. 예. 제가 오래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그 기득권이 있거든요. 예. 자기 선거구는 죽어도 못 바꾼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김진표 의장이 지금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때도 저는 그래 안 된다. 예. 내년 2월 가면 된다. 늦으면 3월도 돼요. 과거에요. 소선거구제로 할 때 제가 해남 진도에서 출마하려고 하는데 김대중 의석을 줄이기 위해서 호남의 선거구를 합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남 진도가 분구가 안 되니까 제가 출마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4월 선거인데 3월 거의 말게예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스템, 공무원들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해도 또 금방 선거는 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왕설래하지만 마지막 가서 결정될 거다. 선거법은 내년 네. 2월이나 3월이나. 이사님,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아까도 언급하신 것 중에 무당층, 중도층, 혹은 뭐 무응답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당을 하는 분들이 거봐라 거대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 이게 우리 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그게 양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리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있기야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3세력이 인정을 받고 이제 그 많이 의석을 얻거나 아니면 대통령 그 선거에서도 좀 많이 이제 득표를 하는 경우라면 총선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느냐 이게 하나고요. 안철수 네. 의원처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계층이라든지 저희가 근거를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예전에 근거가 김종필. 있느냐. 지역 기반이나 뭐 이런 게. 세 번째는 어느 정도는 하여튼 신선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있는 현재의 새로운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당층 이런 분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사실은 알 수 없죠. 예. 사실 제3세력의 진출은 국회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 정치가 아니고 인물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대통령감이 나와야만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시대 정신을 나타내야 된다. 제가 비록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하고 사이가 나쁘지만은 안철수는 지난번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여는데 청년 과학도로 이것을 충족시키고 청렴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3세력으로서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몇 달 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깨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게 아니 먼저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보면 지지자들이란지 보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입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그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진다면
그 민주당에서 깨질 확률이 높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지금 리더십을 보면 민주당은 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에 몰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깨질 확률은 저는 그 보수가 더 있을 수가 있다. 예.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어떻게 해서 배지를 다느냐. 이것을 모든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네. 재선할 것이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도 내가 먹어서 깨버린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3개월로 쫓아낸다. 다 현실화됐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제가 예측했던 대로 대통령실에 몇십 명 내주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준석, 유승민 또 현직 의원들이 영남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저는 반드시 깨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봤느냐 하니까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까지 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나경원은 서울시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목표로 갈 거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귀순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유승민 대표,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저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그리고 예. 그 대통령실에서 검찰공화국 길로 가는 검찰 출신들이 강남이나 예. 또는 대구, 경북, 이런 데 경북으로 갈 꽂으면 때는 반발할 거다. 거기 사람들이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욕심은요, 배째예요. 참 솔직하신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당을 할지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고. 그것은요, 예.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는 지금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습을 계속 축적해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천의 결과를 봐야 돼.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금년에는 안 깨져요. 깨질 듯 하지만 네. 내년 2월 가서는 깨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제가요. 재밌는 게, 예. 이준석 대표하고 요즘 KBS 더 예. 라이브 또 다음에 그 스펙스라는 데서 예. 노정면 YTN 예. 앵커하고 둘이 일주일에 한 번씩 27일부터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몇 번 같이 출연을 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물론 하버드 천재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예. 내공이 굉장히 쌓여 있더라고요. 예. 내공이 잘해요. 잘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번에 이거 내가 특종 주는 거예요. 김행 지금 현재 장관 후보자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행 장관 후보자가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니까 저한테 맨 처음에 꽃다발을 가져왔더라. 예. 그리고 정몽준 캠프로도 가고 박근혜한테도 가고 그래서 성경대로 두드러지니까 문이 열리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공관위원 예. 추천을 정진석 위원장이 했는데 알아보니까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파워풀한 사람이 추천했더라. 누구 지금 라인이라고. 제가 그래서 예. 김건희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한테 자기가 예.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행. 김행. 그렇게요. 예. 두드리세요. 여러 것을 두드리면 문은 열려요.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재밌게 들었고요. 그 내가 다른 것을 그 얘기 안 했어요. 김웅 의원이
지금 김행 여가부 후보자를 까고 있잖아요. 김용, 김웅. 그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유승민 계열 아니에요? 이준석. 그러니까요. 그 여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를 지금 통정매매고 그건 아니 저는 김행 장관 후보자고 잘 알아요. 예. 능력도 있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장관 된 사람이 여가부 폐지할 때까지 잘하겠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사님 계시니까 마지막 하나 질문 딱 바쁘시니까 하나 하고 보내드리는 걸로 하죠. 아니 더 오래 하자고. 아니, 재밌네요. 점심 약속이 네.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예, 예. 점점 많아지고 지역구별로 뭐 가상 대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언론은 보통 보면 지면이나 시간 제약 때문에 주로 숫자 위주로만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예. 여론조사를 읽는 현명한 방법 이런 거 좀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 여론조사예요. 예. 일단 저는 그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나 공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조사를 잘된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냥 기분은 좋지만 예, 예. 그런 조사를 위험하게 봐야 된다. 그게 일종의 마약이죠. 예. 그래서 취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이고 예. 여론조사는 지금까지는 언론 권력이라든지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사 기관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다 할지라도 좀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여론조사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요 지난 정부와 그 전 정부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1년에 뭐 5억 이상 까지거든요. 계속 투자를 해서 그나마 계속 그걸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5%까지 폭락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면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 여론이 그와 같이 나타났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만으로는 100% 수치화된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ARS 조사 중에서 일부 어느 정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어느 정당은 확 낮게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나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그런 조사는 진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작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정보에 대한 필터를 아주 2중, 3중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좋지 않죠. 심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를 겁니다. 저는 그래서 ARS 조사를 볼 때는 ARS 조사의 추이를 보시고 다른 조사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더 좋은 조사, 아무래도 좀 자원을 많이 투입하는 전화면접 조사에 관심을 가져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들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저같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언론사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마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결과를 보면은 1등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할 때는 푹 쉬시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요. 여론조사를 보시면 불안이 더 가중됩니다. 굉장히 그렇죠. 가중되고 힘들어지죠. 아니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맷집이 좋다 하시더라도. 아니 맷집도 약해요. 그러세요? 저는 굉장히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예. 정이 많은 사람인데 예. 아무튼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석 여론조사가 밥상에 올라갈 거고 예. 이재명 대표의 부결이 잘했다 하는 것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타보이스입니다. 메타보이스 미국으로는 메라보이스 아니에요. 아니 제 사이가 예. 메타에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메타에 있니? 그러면 메라? 우리 딸이랑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정통 영국식 발음을 존중합니다. 예. 오늘 준비해 왔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오늘요? 아니, 다 말씀 주셔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마지막 부탁으로 우리 박지원 식탁 메디치 메디어 구독자들한테 예. 시청자들한테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라고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예. 우리 메디치 미디어 박지원의 식탁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광고료를 지불하겠습니다. 모델이야. 오늘 박지원의 식탁 시즌 3 10회 방송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과 함께 현재 정치 관련 민심 그리고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론조사를 볼 때 이런 점을 주의하라. 이 얘기는 우리 시청자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해봤지만 네. 김봉신 네. 메타보이스 네. 이사 네. 메라보이스 이사가 굉장히 분석을 잘해주네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즌 3부터 선보인 새로운 코너 박GPT의 정치 상담소는 오늘 추석 특집이어서 쉬어가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좀 이른 추석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린 10회 방송을 끝으로 박지원의 식탁은 조금 쉬어갑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시즌 2, 시즌 3을 맡아서 24번의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매번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분들 눈높이에 기대에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와 비판은 여러분들의 고유한 권리이고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다음에 다시 찾아올 때 귀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저는요 지금 아시안 게임 네. 추석으로 모든 시사 방송들이 다 프로그램을 취소하더라고요. 이때 박지원 식탁은 블루오션 여기를 찾아갔으면 아니 많이 봐요. 보고 예. 식구들 만나서 야 거기만 나오더라 하는데 좀 품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늦지 않게 지금 우리 김봉신 이사도 부탁했지만은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시즌, 저는 추석 27일 날 예. 저녁에 추석 해남으로 가서 연휴 전에 해남 내려가서 진도에 예. 10월 3일 날 올라옵니다. 길게 계시는군요. 예. 네. 그럼 추석 잘 세시고 같이 시즌 3 마지막 방송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석도 놀러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완도 전복도 주고 예. 해남 고구마도 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